안녕하세요. 우나몰리의 코레아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크레스피 다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14km 떨어진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아다강을 경계로 오른쪽은 롬바르디아주 밀라노 현이고 왼쪽은 베르가모 현인데 그중 카폴리아테 산 제르바시오에 있습니다. 크레스피 다다는 회사 도시입니다. 회사 도시란 주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세웠던 것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계몽주의적 산업가들은 크레스피 다다에 노동자들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시설을 건축하였습니다. 도시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당시의 모습이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회사 도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유럽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업가 세대들이 대규모 노동력을 결집시켜서 자신들의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계획하여 조성된 것입니다. 또 그 공장들은 원자재나 노동력과 같은 자원들에 근접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이 계획 도시는 이탈리아가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낸 후 국내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야 만들어졌습니다. 크레스피 다다는 이러한 회사 도시들 중에 가장 독특하고 완성도가 높은 곳입니다. 다른 회사 도시로는 꼴레뇨에 있는 로이만과 스키오에 있는 로시 등이 있습니다. 스키오에 있는 회사 도시는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었는데요. 크레스피 다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완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1875년 부스토 아르치시오에 있는 출신의 섬유산업가인 크리스토포로 베뉴뇨 크레스피는 카플리아테 남쪽 벤보와 아다강 사이에 있는 1km 제곱미터의 골짜기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아다 강둑에 면 방적 공장을 설치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식의 방적 공장을 지은 후 1878년 초 공장주의 노동자들을 위한 3층 높이 주택단지를 지었습니다. 1889년에 그의 아들인 실비오 베니뇨 크레스피는 회사의 경영을 이어받아서 공장과 주택단지 계획을 수정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도시의 생활의 접근법과 더 명백한 이념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공동거주 계획을 거부하고 개인 정원이 딸린 단층 주택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산업단지 안에서 불화를 막고 조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1892년부터 그는 이 정책을 실행에 옮겨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크레스피가 경영했던 50년 동안에는 어떠한 노동 분쟁이나 사회적 문제도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단층 주택 외에도 수력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공공화장실과 세탁소, 병원, 소비조합, 학교, 소형극장, 스포츠센터, 지방사제나 의사를 위한 사저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을 조성하였습니다. 방금 보신 아다강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라노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올라가면 국제적인 관광지 꼬모호수가 있습니다. 알프스의 여러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흘러들어 꼬모호수를 이루는데 이 호수에서 다시 아다강이 시작됩니다. 이 강은 크레모나 인근에서 롬바르디아주와 에밀리아 로마니아주의 경계를 나누는 포강과 합쳐집니다. 포강은 오른쪽으로 계속 흘러 베네치아 남쪽에서 아드리아해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젤라또 가게는 허름해 보여도 상당한 맛을 자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게 외관과
상품의 품질이 보통은 비례하는데요. 이 집은 예외입니다. 크레스피 다다를 가실 때 보통 차를 타고 많이 가시는데요. 강 건너에 있는 트레추술라다에서 버스를 내려 걸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40분가량 걸리는데요. 그래야 금방 보신 멋진 풍경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젤라테리아도 들러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언덕 위에 높은 두 집은 사제와 의사의 집입니다. 왼쪽 하얀색 집은 사제의 집이고 오른쪽 분홍색 집은 의사의 집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회사 직원들의 영혼과 신체의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원 밑에는 직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쪽문이 있었는데요. 이는 직원들의 요청할 시 최대한 빨리 응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두 집은 일부러 언덕 위 높은 곳에 지었는데요. 이는 이 둘을 존경하라는 뜻 외에 문제가 생겼을 시 크레스피 대신 이 둘을 대신 찾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의사의 집 바로 앞 전망대입니다. 저 멀리 성당과 공장, 그리고 공공 사우나가 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크레스피 일가의 성도 보이네요. 그리고 직원들이 살았던 주택단지가 보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있었으며 그 옆엔 빨래터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도 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 멀리 동네 끝에는 크레스피 일가와 직원 전용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이 회사 도시는 19세기 말에 건설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복지 개념이 없을 때 직원의 복지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제공해 줬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들은 일반 사원들을 위한 사택들입니다. 모두 2층 건물에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사택은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져 제공되는데 19세기 말에 지어진 크레스피 다다에서는 단독주택 형식의 사택을 지어 제공하였습니다. 1층과 2층은 각각 다른 가족이 살았습니다. 공장은 쉬는 날 없이 24시간 돌아갔기 때문에 주야간 교대조로 일을 하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노동자들을 다른 당번으로 배치하면 서로 소음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에 같은 주간이나 야간에 배치했습니다. 월세는 현재 가치로 약 20유로 정도로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었고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월급 명세서에 집주인의 이름을 크레스피로 명시함으로써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초기에 지어진 집들은 화장실의 외부에 있었고 나중에 지어진 집들은 화장실이 내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집들은 특이하게도 이탈리아식이 아닌 영국식 주택입니다. 그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에 제일 먼저 성공하여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인 크리스토포로 크레스피가 영국의 엑스포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창문의 크기도 크고 실내가 쾌적하게 설계된 영국식 집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그 영향으로 크레스피의 모든 주택은 영국식으로 짓게됩니다. 영국식 주택의 특징 중 하나가 건물 외벽에 층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장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부 건물에는 장식이 되어 있고 일부 건물에는 장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건축할 때는 모든 건물에 장식이 되어 있었으나 민족주의를 내세운 무솔리니 파시즘 정권 시절 외국식으로 된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한다며
건물 외벽 장식들을 다 떼버렸답니다. 다행히도 모든 건물에서 없애버린 것은 아니라서 보시는 대로 일부 건물에는 남아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는 주택들은 조금 전에 보았던 주택들보다 좀 더 크고 장식이 더 많이 되어 있지요. 이들은 회사의 관리자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위치도 마을 끝에 자리를 잡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입니다. 크레스피 다다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1995년에 지정된 이유 중 하나는 완성도와 보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877년에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건축에 들어가 1930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그때 지어진 그대로 거의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주택 정원의 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보존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는 당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그때도 같은 동료이자 이웃이었던 사람들하고 아직도 그대로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외지인이나 스위스 혹은 독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판매가 되어 그들이 거주 중이랍니다. 그렇지만 제일 최근에 지어진 집이 1930년에 완공된 집일 만큼 전반적으로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마을에 우체국도, 빵집과 은행도 있었고 시내버스도 다녔는데 현재는 이 모든 서비스가 다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빵 하나를 사려고 해도 차를 가지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사야 하기 때문에 사는데 꽤 불편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동네 전체가 비어서 유령도시가 될 텐데 그때는 지금처럼 보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리자들의 집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있다고 했지요. 잠시 이탈리아와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역이 있고 도로가 많이 나 있는 중심가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보통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없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동네가 부유층이 사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보다 한적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호하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여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략 학생이나 이민자들입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한국 이제 저 멀리 공동묘지가 보입니다. 멀리서 크게 보이는 저 건물은 바로 크레스피 일가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건축 양식이 좀 독특한데요. 이를 설계한 사람이 당시 잉카와 마야 제국 스타일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크레스피 일가의 무덤에도 적용한 것인데요. 이를 받아들인 건축주도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설과 추석에 조상의 묘를 찾아 차례를 올리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매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에 일제히 공동묘지를 찾아 청소도 하고 꽃도 바꿔줍니다. 이들의 무덤도 1년 중 단 하루만 대중에 개방합니다. 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무덤이 각자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 다른 평범한 공동묘지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곳이 아닌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공들여서 디자인하는 곳입니다. 즉, 애초에 설계할 때 미관을 위해 각각의 묘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에 조성한 무덤은 통일된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작고 큰 꾸밈 없이 간단히 이름과 생년월일만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조성된 무덤은 보면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사이즈가 꽤 큽니다. 나중에 크레스피 회사가 무솔리니 파시즘 정권의 영향으로 문을 닫고 관리가 안 되면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뒷돈만 주면 무덤 양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하네요. 199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다시 관리가 엄격해져서 마음대로 무덤 양식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동묘지에서 꽤나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른 동네 묘지는 둘러봐도 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이곳은 모두 크레스피 공장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둘러보며 그들의 삶을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크레스피 다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자본주의에 질린 어떤 몽상가가 만들어낸 마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해서 그런 사람들이 꽤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와서 설명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설립자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테니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라는 생각으로 이 마을을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몽상가적인 마인드보다 더 현실적이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크레스피 일가의 무덤은 빌딩 사이즈로 굉장히 크고 원래 가이드라인에 의한 일반 직원들의 무덤은 아주 작습니다. 이 또한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언뜻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여 년 전에는 아무런 노동법이나 복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혁명에 가까운 혜택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 자부심의 상징이 바로 이 공동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 이탈리아인의 시각으로 이 묘지를 보면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특히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는 노동법이 강력하기로 유명합니다. 한번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웬만해서는 사기업에서도 해고하기가 어렵고 식대 등 부대 비용과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이러한 법 체계는 과거의 엄청난 빈부격차에 대한 폐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비참한 삶을 살았던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고서야 생긴 것인데요. 오히려 지금은 이 강력한 법 체계로 인해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필요해도 채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자 편법으로 직원들을 파견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게 됩니다. 여러 파견회사를 경쟁시켜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응찰한 곳과 계약하게 되고 이러면 직원들의 임금도 낮아지고 고용 보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사실 이탈리아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비정규직 문제와도 유사한데요. 차이점은 그 정도가 이탈리아가 훨씬 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현장직이나 간단한 서류 업무를 보는 정도에서만 파견으로 고용한다면 이탈리아에서는 대졸 채용자라도 웬만하면 파견으로 고용합니다. 그 고용 기간도 3개월, 6개월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 파견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효율성에 크게 일조한다는 것입니다. 원청에서는 사내의 각 부서별로 다른 파견 회사를 고용합니다. 즉 A 부서에는 A 파견 회사, B 부서에는 B 파견 회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한 원청에서 파견 회사가 대여섯 개가 한 번에 들어와 일을 같이 합니다. 벌써 이 상태만 해도 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 부서의 A 파견 회사가 항상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주기로 다른 회사로 바뀝니다. 이러니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 과거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자료가 없이 하려니 무슨 일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프린터기 하나가 고장이 나도 그 프린터기를 언제, 누가 구입을 했는지 자료가 없어진 상태라 수리 의뢰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매니저급 이외의 나머지 직원들은 원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책임감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중간에 쉽게 그만두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도 휴가를 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러한 복잡한 고용구조를 유지하는데 사실 원청 입장에서도 크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는데 허비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요. 이런 현재 이탈리아 노동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100여 년 전에 혁신적으로 직원의 복지를 제공한 크레스피 일가의 해안이 놀랍기만 합니다. 직원에게 투자하는 게 사실 회사에도 이득인 건데 무조건 비용 절감만 내세우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사실 크레스피 다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파격적으로 놀라운 복지를 제공받았지만 대신 휴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복지도 없이 그 이상으로 일을 하는 공장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나쁜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도 자부심이 가지는 직원들이 대다수였으니 일도 열심히 했겠지요? 그러니 그만큼 회사에도 이득이 많이 되었겠지요? 제가 그동안 크레스피 다다에 대해 면직 공장이라고만 간단히 소개했었는데요. 이 회사는 지역의 소규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기업급으로 큰 회사였습니다. 원래 창업주 일가는 밀라노 서쪽에 있는 부스토 아르치시오라는 도시에서
작은 텍스타일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밀라노 동쪽에 있는 이곳에서 제노바 항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입한 목화에서 실을 뽑아내는 방적, 그 실로 기계를 이용해 천을 집주하는 방직, 그 천을 이용해 청바지 등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마무리 공정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질도 뛰어나서 실과 같은 촉감을 내는 코튼 텍스타일로 런던과 파리의 만국 박람회에서 상도 받고 리바이스의 청바지도 납품했다고 합니다. 창업주의 아들인 실비오 크레스피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크게 키워 이탈리아 경제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면제품 제조협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의 멤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상업은행 회장에 자동차협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이쯤 하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짐작이 가시겠어요? 이렇게 사세를 크게 키운 밑바탕에는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벌겠다는 크레스피 일가의 계획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둘러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래 왜 크레스피 다다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전부 왜 면제품을 생산하려고 했을까요? 영국 등 유럽에서는 원래 양털을 이용한 천으로 옷을 지어 입었답니다. 그런데 비싸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쉽지는 않지요. 그러다가 영국이 인도에서 면화를 발견하고 들여온 이후로 이게 히트를 쳤다고 하네요. 싸고 관리하기 쉬우며 옷감뿐만 아니라 이불이나 수건 등 사용처가 많았으니까요. 면화는 인도나 이집트 등 더운 지역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면화는 수입해서 가공을 유럽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면제품 생산으로 대변되는 산업혁명은 결국 유럽의 식민지 경영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병원과 목욕탕 겸 수영장입니다. 아들인 실비오 크레스피는
산업재해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에 대한 연구 출판물도 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일하다가 다쳤을 때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공장 바로 옆에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는 작은 병원도 지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앰뷸런스로 밀라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의사가 살던 집을 보여드리며 마당에 쪽문을 내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처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빨리 치료해서 손실을 덜 보고자 하는 경영주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최초의 현대식 사우나였던 목욕탕의 경우 공장에서 데워진 뜨거운 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초기에 지어진 사택의 경우 내부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여기 와서 씻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학생들은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공장의 정문입니다. 정문의 양쪽으로 보이는 두 건물이 사무실입니다. 100년 전쯤 공장이 한창이던 시절에 매일 아침 이곳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공장 굴뚝은 성당 가운데의 제대 위치에 양쪽의 사무실은 십자 모양의 양 팔 부분에 위치해 있어 성당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19세기 후반쯤 유행하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치고 굉장히 장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인 특유의 미적 감성이 묻어납니다. 아무리 산업시설이라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크레스피가의 철학에 따라 지금 보시는 공장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발전기도 아다강의 상류에 있는 댐도 장식을 해서 꾸며놓았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 있는 공장이라고 해서 모두 이곳처럼 장식을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대에 지어진 공장은 거의 다 네모반 듯한 건물에 베이지색 페인트를 칠해놨습니다. 금방 지나오면서 본 공장과 공장 창문과 지붕도 테라코타 벽돌로 장식해 두었는데요. 창문의 모양은 장식을 위해 그런 모양을 만든 것이지 유대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공장 정문의 오른쪽에 있는 쪽문입니다. 이 바로 맞은편을 보시면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자녀들을 먼저 학교에 보내고 바로 올 수 있도록 고려해서 저 자리에 짓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런 세심한 고려까지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학교는 기본적인 이탈리아어나 산수 외에도 살림을 꾸리는 법과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은 미래의 공장에서 일할 확률이 높으니 투자를 할 법합니다. 동시에 직원들이 일하는 사이에 학교는 아이들을 맡아주는 타고서 역할도 하니까요. 건물은 1890년에 지어졌고 1층에는 두 개의 교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생, 다른 하나는 유치원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층에는 교사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건물 파사드를 보면 의외로 단순한데요. 원래는 건물 지붕에 붉은 벽돌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 파시즘 정권이 이를 다 떼버려서 단순해진 건데요. 아름다운 것을 중시한 크레스피가 사람들이 이를 보고 통탄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바로 왼쪽에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크레스피 일가가 원래 살았던 부스토 아르치시오에 있는 르네상스 양식의 산타마리아 성당을 그대로 본따서 지은 것입니다. 완성까지 딱 18개월 걸렸다고 하네요. 성당의 왼쪽으로 가보면 연노랑으로 칠한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피 마을이 최초로 건립된 지 50년이 되던 1928년의 어느 휴일에 준공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일종의 문화센터인데요. 1층에는 남자들을 위한 바가 있었고 2층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하는 책을 제한 없이 읽을 수 있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문화센터 바로 옆에는 빨래터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 무거운 빨랫감을 이고지고 강가로 가서 겨울에는 시린 손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 크레스피는 동네 한가운데 최신식 빨래터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일상생활에도 이용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집에서 가까운 빨래터에서 따뜻한 물로 빨래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저 멀리 있는 건물은 극장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을 회의를 하는 곳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방금 설명드린 빨래터이고요. 비디오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 크레스피 다다를 지키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디오에는 자풀로 우거진 빨래터가 나왔지만 지금쯤이면 정리가 말끔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부분은 빨래를 하는 곳이고 다른 한 부분은 헹구는 곳이었습니다. 앞서 크레스피 일가는 미적 감각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했었는데요. 같은 이유로 빨래터마저 마을의 다른 마을 건물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
붉은 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 두 개는 아까 설명드린 사제와 의사의 집입니다. 마을로 바로 나오는 쪽문 보이지요? 이 두 집의 정문은 저 위에 건물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건물을 보러 갑니다. 이 건물은 학교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사람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동네 밴드 연습도 했다고 하네요. 1922년에는 영화관도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들은 지원용 아파트입니다. 성당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건물 1층에는 현재 커피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파는 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크레스피 마을이 이곳에 자리한 이유인 아다강을 보러 가겠습니다.
크레스피 다다의 수력발전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가이드 투어에서는 수력발전소와 엔진룸 방문은 빠져 있어 내부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곳만 따로 방문하는 투어를 신청해야 한다는군요. 대신 외부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장 바로 옆에 수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1876년 아버지인 크리스토포로 크레스피는 아다강의 사용권을 획득하였고 이에 강물을 공장 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엔진룸은 발전소 바로 옆에 지어졌습니다. 공장 지하에 있던 이 엔진은 방적기와 연결되어 이를 가동시켰다고 합니다. 수력발전소뿐만 아니라 1886년에는 화력발전소도 지어졌습니다. 워낙 사업이 잘 되던 시기라 수력발전만으로는 충분히 전기를 공급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증기력으로 분당 12,000에서 2만 번 축을 회전시켰다고 합니다. 1904년에 크리스토포로는 이를 수력발전소로 전환을 시작, 1909년에는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물의 낙차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었다면 이번에는 수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역시 미적 감각을 중시하는 크레스피 일가답게 전력을 생산하는 이 발전소에도 목재로 헤링본 모양의 바닥을 장식하고 엔진도 장식을 해놨습니다. 강상류에 있는 발전소마저 장식을 해놨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여담이다만 이탈리아인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성향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자 유명 패션 업체에서는 제각기 아름답게 디자인이 된 마스크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 보기엔 마스크란 우선 기능적으로 바이러스를 잘 막아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은 둘째이고 보기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곳은 아다강과 운하가 갈라져 나오는 지점입니다. 제가 가이드 투어를 할 때는 생각을 못했다가 집에 와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크레스피 일가는 원래 밀라노 서북쪽에서 사업 기반이 있었는데 왜 그걸 다 놔두고 여기 밀라노 동북쪽으로 옮겨왔을까? 인터넷을 찾아도 딱히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해 궁금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며 지도를 보며 생각을 해보니 짐작가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들의 고향인 부스토 아르치시오에도 인공운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운하는 1877년에 착공되어 189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크레스피 다다가 이미 건설이 된 이후이죠. 거기에 이 운하는 밀라노로 향하지 않고 밀라노 북쪽을 돌아 크레스피 다다가 있는 근처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나빌리오 운하는 이곳 마르테사나 말고도 4개가 더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택했는가? 4개 중에 나빌리오 그란데는 밀라노 시내에 있으니 제외하고 나빌리오 파데르노는 밀라노를 통과하지 않으니 또 제외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밀라노 남서쪽 파비아 근처에 있는데요. 이 2개는 일단 물이 밀라노에서 외곽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크레스피 다다처럼 독창적인 마을을 만들려면 주변에 기존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어야 하는데 현재 위치가 딱 알맞았을 것입니다. 두 강 사이에 낀 섬이라 고립된 지형이거든요. 코모 호수에서 발원하여 밀라노 동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이 강은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 없는 밀라노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밀라노는 예로부터 동으로는 베네치아 공화국, 남으로는 피렌체 공화국과 제노바 공화국, 서로는 사보이 공화국 등 중요 도시 국가들의 한가운데 있어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다만 도시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도시에 식수원과 물자를 운반해줄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순차적으로 밀라노 인근의 강물을 끌어와 5개의 인공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밀라노 서북쪽에 있는 마조레 호수에서 발원한 티치노 강물을 끌어온 4개의 운하와 지금 보실 아다 강물을 끌어온 나빌리오 마르테사나 운하입니다. 5개 중 가장 마지막인 15세기에 건설된 이 운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건설에 참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마르테사나는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 건설된 가도 옆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참고로 그 가두는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국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이 인공 운하는 총 38km이며 운하 근처에 있는 25,000헥타르, 즉 7,500만여 평의 경작지에 농업 용수를 공급합니다. 과거에는 이 경작지의 주인들은 밀라노 시내에 살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시내에 살다가 주말 등에 가끔 농경지 주변에 지은 빌라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나빌리오 주변에는 귀족들의 별장이 많습니다. 이 나빌리오는 귀족들 뿐만 아니라 근처에 살던 농민들에게도 생활용수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빌리오를 따라 쭉 걷다 보면 옛 빨래터가 종종 보입니다. 아까 크레스피 마을의 동네 한가운데 온수가 나오는 빨래터는 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편리한 최신식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라노를 비롯한 이탈리아 북부지방은 11월 한 달 내내 비가 오는데요. 이때 빨래를 하러 비를 맞으며 그 무거운 세탁물을 이고지고 운하까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라면 그냥 빨래를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최신식 빨래터는 이와 같이 위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되던 이 나빌리오의 물은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업용수로도 사용됩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것은 수력발전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크레스피 일가는 아다강에서 운하가 갈라져 나오는 지점에 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 이외에도 이 강을 몇 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뜨레쭈술 아다라는 곳에 또 다른 댐이 있습니다. 크레스피 일가가 이 나빌리오 운하 근처에 공장을 지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생산된 의류를 최대 시장인 밀라노의 시내로 쉽게 운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가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가장 쉽고 많이 운반하는 방법은 나빌리오를 이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공장에서 밀라노 시내까지는 7시간 반, 반대로 밀라노에서 공장까지는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나빌리오 마르테사나의 총 길이는 38km입니다. 단, 농업 용수 공급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운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만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날에는 빨래터나 운반의 기능은 상실하고 농업용수 공급과 시민들의 휴식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나빌리오 근처에 나와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나빌리오에서 낚시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꼬모 호수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슷한 어종이 잡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벽돌로 된 성은 크레스피 다다의 창업주 가족이 기거했던 피로바노 성입니다. 이 성은 신고딕 양식 롬바르디아 요소와 베네토에서 유입된 모어인의 양식을 띤 조각품과 회화 작품들의 합작품입니다. 성의 앙상블은 여러가지 다른 종류로 이루어진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로마 고딕 양식이 연상되는 건축물입니다. 불행히도 무솔리니 정권 시절 파시즘 고위 당원을 위한 교육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사이클링 명소로 알려져 있는 나빌리오 마르테사나 운하. 평화로워 보이는 이 모습에는 이탈리아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가도가 건설되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가도를 따라 운하를 설계하였으며 이 운하 옆의 크레스피 일가에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회사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최첨단의 도시는 건물만 출신이 아니라 이를 구상한 아이디어 자체가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노동자의 복지라는 개념이 전혀 없던 시절에 이를 생각하고 노동자를 위해서도 경영주를 위해서도 서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이뤄낸 건 일반 백성들과 노동자들이었겠지요. 그들이 일일이 손으로 길을 닦고 운하를 파고 공장을 돌리는 중노동을 감당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스피 다다의 공동묘지에서 발견한 무덤을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성이 크레스피인 것으로 봐서는 분명 크레스피 일가의 일원인데 어째서 가문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본 직원들 옆에 묻혔을까요?